네, 안녕하세요. 8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죠. 김주현입니다. 연중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AI 이 두 가지 축의 시장을 여전히 바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의 흐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는 구간 주요 이슈 정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 가져보도록 할게요. 김석건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될지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시장이 랠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어떤 환경 안에서 시장이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는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운데 챙겨볼 만한 것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로 다우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주요 지수들 최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전반적인 여건이 어떠한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분기가 끝나고 나면 분기 종료일로부터 한 45일 이내에 미국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공시가 있죠. 네. 흔히 이제 13F라고 하는 건데 다우지수가 주요 지수 중에 이제 유일하게 상승한 흐름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영향이 컸다. 네.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로 보면 계속해서 작년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각종 악재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강세로 마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역할이 버킷이 샀다. 컸죠. 네. 네, 약 500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 13F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그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지난 1분기, 2분기 이제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거의 11%, 1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 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여전히 미국 금융시장의 금융 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화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의 금융시장 환경 지수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하고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금융환경 지수는 역축입니다. 역축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완화적인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 여건이 완화될수록 증시로 유입되는 유동성이나 환경 자체가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의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나스닥 지수의 향후 1개월간의 이제 변동성 지수가 과거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평균의 하단을 하회하는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이런 안정적인 상승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그러니까 지난 회색 구간이 뭐냐면 과거 5년의 평균의 고점과 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네,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 내에서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평균치가 주황색 점선입니다. 그런데 검정색 선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움직임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5년 평균의 하단 부분에서 거의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이런 안정적인 변동성 흐름 속에서 증시의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 약간 증시가 혼조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7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다만 주 후반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보였던 건 역시 관세, 그로 인한 물가에 대한 영향, 그로 인한 소비 심리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사실 관세 영향이 뭐 아주
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듯한 모습이기는 했는데 관세율을 생각하면 아직 좀 덜 반영됐다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일단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반영되는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은 생산자 물가가 좀 더 튀는 모습이 나오고, 그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이제 발표됨과 동시에 일단 시장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승전 금리 인하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FOMC 회의가 일단 9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 지난 주 중에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50bp 인하에 대해서도 기껏 얘기를 했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동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던 사람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지명한 사람들 내에서도 보면 일부 후보자들 내에서도 50bp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물론 시장은 현재 25bp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좀 더 높게 나온다, 먼저 선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소비자 물가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지난주에 나온 흐름상에서 보면 시장 예상을 좀 크게 상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매월 초에 발표되는 저희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표가 있잖아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그 세부 항목 중에서도 물가 관련한 데이터는 상당히 좀 높게 최근에 치솟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서비스 물가가 다시금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요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가 대부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네.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연말에 2%였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8%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물론 4월 2일 날 이제 발표했을 때는 보편 관세가 10%였고요. 근데 이번 이제 8월 중순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보편 관세 하단이 10%에서 15%로 올라왔고, 개별 국가 간 또는 이제 품목별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약 18%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데 있어서 무역 확장법,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인 무역 확장법 외에도 뭐 이제 상호 관세를 발효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IEPA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 6월이었던가요? 그때 국제무역법원에서 일단 이거는 무효다,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 이게 지금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 올라가 있죠. 근데 이게 일단 1심의 판결을 약간 홀드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2심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에 어떤 내용을 남겼냐면, 지금 법원이 만약에 이 관세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단 1심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EPA를 통해서 내놓은 상호 관세가 풀백, 그러니까 되돌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세발 변동성이 좀 커질 우려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그 경로 자체가 사실 불확실하다는 게 일단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물가에 녹아들게 될지 역시 또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되겠지만 그 경로에 대해서 명확한 이정표를 갖고 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물가 전파 경로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라고 네. 했잖아요. 생산자 물가는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이 먼저 이제 선 부담을 그렇죠. 하는 거고 이 부담을 나중에 가서는 소비자들한테 넘기는 건데, 전가하는 거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온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보면 소비자들이 부담한 그러니까 관세발 물가 상승의 영향력은 한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올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치 자체가 67%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단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높아질 우려가 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소비자 단에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뭐 기사화돼서 등장하는 게 맥도날드 치즈버거 그렇죠. 가격이더라고요. 네. 뭐 가격 자체가 지금 맥도날드가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패스트푸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진입 장벽 자체가 이제 높지도 상대적으로 낮은 않고, 편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맥도날드의 치즈버거 가격이 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연관화 시켜보면 연 10% 가까이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3%의 물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그러네요. 물가 상승 압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층의 타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맥도날드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저소득층의 가구에서 여러 번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가 계속해서 박탈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정이 어려운, 그리고 규모가 작은 쪽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앞서서 거치게 되는 기업 단에서의 곤란함 역시 작은 기업일수록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이 올라가는 데 따른 부분을 달리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은 또 이 기업의 물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이제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휴로 한 데이터들이 네.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나온 뭐 소비자 물가 움직임보다 훨씬 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층의 구매 여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실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경영 압박도 꽤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소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 심리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소기업들이 앞으로 직면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론 이제 앞단에 수요자 단의 구매 여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에서 판매가 부진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판매가 부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더 늘려놔야 할 필요성 자체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투자의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용에 대한 니즈도 약화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악화와 네. 관련한 부분인데, 미국의 소기업 낙관지수 내에서 판매 부진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판매 부진에 대한 전망치예요. 서베이 데이터인데 이 서베이 데이터와 미국의 실업률 간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면 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좀 나타난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 내 소기업들이 GDP나 또는 고용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네. 절반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그대로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익스포저도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와 관련한 이슈에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거는 공급망과 관련한 이슈도 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에, 그러니까 멀티 소스를 통해서 공급망을 다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네, 거죠. 그게 네. 실제 이제 미국 인구통계국에서 조사한 내용에도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전체의 한 50에서 6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자체가 한 개 국가 또는 두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황에서 보면 관세발 불확실성이 단순하게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네, 네.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쏠림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또 가져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뭐 주택 지표 나오고 또 잭슨홀 컨퍼런스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소매업체들 실적도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들 가운데 눈여겨보고 계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주택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택 시장이 너무 부진하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보면 항상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간의 가격을 좀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신규 주택 가격이 높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기존 주택 가격이 신규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현재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미국 소비자들한테 지금 집을 사기 좋은 시기입니까? 나쁜 시기입니까?를 서베이한 네, 데이터가 네.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프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주택을 구입하기 좋은 시기냐, 나쁜 시기냐 이 수치를 차감한 값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1978년 이후부터 나온 데이터거든요. 네. 보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안 좋다는 네, 거죠. 계속 안 좋은 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소비자들의 미국 가계의 중위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위소득과 미국 주택의 중간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요 가격 괴리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규 주택이 이제 지어졌을 텐데 이 지어진 상태에서 공급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공급 재고와 관련한 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좀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한 9.8개월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거는 맞아요. 그러네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2020년 팬데믹 기간인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해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에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시장이 가장 네.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시장을 움직이는 한 축이 연준의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기대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 잭슨홀 잭슨홀 컨퍼런스에 네,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네.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7월과 9월 FOMC 사이에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방향성을 좀 하반기 전체적인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저희가 눈여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네. 파월 서프라이즈였죠. 뭐였냐면 정책 조정의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과감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네. 하는 거고 물론 그 전전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이례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오히려 하이어 포 롱거를 하겠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에 또 한번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잭슨홀 이후에 항상 이제 연말까지 증시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과거 파월 연준 의장이 취임했던 2018년부터 작년까지 흐름을 좀 가져왔거든요. 네네. 주변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항상 이제 9월 증시 약세와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저 검정색 기간이 대체적으로 약세 구간을 이제 보였던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이후에 대략 한 40 거래일이니까 한 10월 초중순까지는 좀 약세의 네. 모습. 그리고 10월 초중순 이후에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4분기 연말 랠리로 이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 다시금 연말 랠리에 대한 그러네요. 기대감도 커지면서 증시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네. 제가 방금 9월이 계절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1년 12달 중에 9월이 유독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번 잭슨 홀 컨퍼런스의 주제가 노동시장과 관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8월 고용지표 상에서 봤을 때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를 넘어서 약간 냉각 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잖아요. 다만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4.2%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 실업률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도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실업률이 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관세와 관련한 네. 부분이다. 특히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에 품목별 관세 중에 반도체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한 이제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이제 증시의 움직임상에서 보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상황까지도 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뭐 저희가 이제 시장 내에서 밸류를 볼 때 간접적인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네.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의 TJ 잔고가 거의 5천억 달러를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TJ 잔고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역내포 잔고는 역대 또 가장 낮은 수까지 내려와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시중의 유동성의 움직임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앞으로 10월까지 있는 흐름에서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밸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다소간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낮아져 네. 있습니다만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은 남아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시장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각종 주택 지표들 공개될 예정이고요. 주중에 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잭슨 홀 컨퍼런스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번 주 중반에 기준금리 격인 LPR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외에 기업 실적으로는 월마트와 타겟, 로스, TJX 등의 소매업체 실적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한 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